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25화는 한 남자를 유혹한 후 파멸로 이끄는 파무파탈,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들레르 사진이고 죽음과 사랑을 한꺼번에 제공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파무파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파무파탈이 무엇인지 그 개념, 보들레르의 그 유명한 시집이죠. 악의 꽃. 보들레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그런 이야기고, 또 작가로 데뷔를 하면서도 그 후로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악의 꽃이 출판이 되자 한쪽에서는 찬양과 경탄의 소리가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비판과 야유, 저주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 책은 출판 금지가 됐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무파타르란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의미하는 팜과 치명적이라고 하는 파탈의 합성해서 문자 그대로 보면 치명적인 여성이 되겠는데 19세기 유럽의 문학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제목에서처럼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아름답고도 매력적인 여자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파무파탈의 예를 들자면 동양에서는 포사, 달기말이 저희 문학 TV에서 한번 나왔었죠. 앞으로 이제 나올 인물들 서시, 양귀비, 어우동, 장녹수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브와 드릴라가 있고 루살로메가 있고 마타하리 네덜란드 출신의 그 1차 대전의 그 간첩 스파이였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 그 다음에 메살리나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셋째 부인으로서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보들레르가 묘사한 판무파탈의 11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실증난 태도, 지루해하는 태도, 감정을 드러낸 태도, 뻔뻔스러운 태도, 냉정한 태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태도, 지배하려는 태도, 의지를 드러낸 태도, 심술궂은 태도, 아픈 듯한 태도, 어리광과 무관심과 악의가 섞인 고양이 같은 태도, 로마 최후의 황후 메살리나, 그리고 잔인한 뮤주 루살롬에 문인들을 유혹했던 러시아 여성입니다. 자, 악의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하는 시로 이야기되는 시집 중에 하나입니다. 1857년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가 펴낸 그의 가장 유명한 시집, 초판본인데 강성욱 고려대 명예교수가 학교에 기증한 책입니다. 초판본. 여기에서 악의 꽃을 든 이유는 제가 파무파탈의 문학적인 캐릭터로 가장 잘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무한한 하늘에서 왔는가, 구렁에서 솟았는가, 오 아름다움이 악마 같으면서도 순고한 그대 눈길은 선과 악을 쏟아부으니 그대를 가히 술에 비길만 하다. 그대의 입맞춤은 미약은 성욕을 일으키는 약인데요. 그대의 입은 술단지, 영웅은 무력하게 하고 어린이는 담대하게 만든다. 그대 캄캄한 구렁텅이에서 솟았는가, 별에서 내려왔는가. 홀린 운명의 여신은 개처럼 그대 속치마에 따라붙는다. 그대는 닥치는 대로 기쁨과 재난을 흩뿌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름다우며 그대는 죽은 자들을 비웃으며 그 위로 걸어간다. 그대의 보석들 중 공포도 매력이 못하지 않고 그대의 가장 비싼 폐물 중 살인이 그대의 거만한 배 위에서 요명하게 춤춘다. 현혹된 하루살이가 그대 촛불에 날아가 탁탁 타면서 말한다. 이 횃불에 축복을 하고 정부의 몸에 기대고 헐떡이는 사나이는 흡사 제 무덤 어루만지는 빈사의 병자. 빈사란 말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의 병자라 그런 뜻이죠.
그대 하늘에서 왔건 지구에서 왔건 무슨 상관이랴. 오 아름다움이여 끔찍하되 숫된 거대한 괴물이여. 그대의 눈 미소 그리고 그대의 발이 내가 갈망하나 만나보지 못한 무한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악마로부터 왔건 하느님으로 왔건 무슨 상관이랴. 천사이건 세이렌이건 무슨 상관이랴. 비루드 같은 눈을 가진 요정이여 운율이여 향기여 빛이여 오 내 유일한 여왕이여 세계를 덜 추악하게 하고 시간의 무게를 덜어만 준다면 보들레리 악의 꽃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바치는 창가 중에서 이렇게 고른 시인데요. 이 세이렌은 사이렌이 여기서 나왔죠. 반은 여자고 반은 새인데 절묘한 연주와 노래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좌초시킨다고 하는 그 괴물입니다. 세이렌. 그리고 비로드는 이제 벨벳 비단같이 이걸 비로드 같은 눈을 가진 요정이야. 보들레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파리에서 태어난 비평가이자 시인이었던 이 보들레르는 19세기 시인이죠. 아버지 조제프는 카톨릭 사제였다가 환속하여서 잔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잔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된 조제프는 26세의 고아 출신 카를린을 후처로 맞이해서 2년 후에 베들레르가 태어납니다. 근데 보들레르가 6살 때 아버지가 죽고 모친인 카롤린은 그 이듬해 오피크 소령과 재혼을 하는데요. 이 오피크 소령은 나중에 장군으로 승진해서 외국 대사와 상원 의원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모친은 재혼으로 인해서 상속권을 잃게 됐고 모든 유산은 아들인 보들레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렸기 때문에 이 보들레르를 위해서 유산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이 일 때문에 보들레르는 평생 모멸감을 느끼며 살았다는 겁니다. 성장기 때 보들레르를 보자면 리옹, 파리가 있고 남쪽에 있죠. 리옹 왕립기숙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의붓 아버지는 보들레르의 성적이 떨어지면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던 엄격한 인물이었습니다. 보들레르는 이때의 심정을 강압적인 학교 친구들의 증오 그리고 마음의 고독이라 표현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한 편지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을 열렬히 사랑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숙한 댄디였습니다. 여기서 댄디라고 하는 단어는 멋쟁이나 맵시꾼, 그러니까 중년 남성의 멋을 의미하는데 조숙한 댄디였다. 상당히 조숙했다는 의미죠. 보들레르는 파리의 루이드르 그랑 고등학교의 기숙상으로 다시 편입을 하는데 이때 공부는 얘는 집중하지 못했고 다만 문학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많은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친구가 보낸 쪽지를 끝내 선생님께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졸업하기 직전에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들레르는 가정교사의 도움으로 바칼로레아, 유명한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죠. 여기에 합격함으로써 파리 법과대학에 진학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뜻과 달리 본인은 작가가 되고자 했고 이때 청년 시절에 불규칙한 생활을 보내면서 보헤미안 화가나 작가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으며 이때 사창가를 출입을 했습니다. 당시 사진입니다. 사창가.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보들레르는 유대인 매춘부이자 사팔뜨기 사라와 교제하면서 돈을 낭비했고 그러자 의붓 아버지는 20살이 된 보들레르는 인도의 calcuta로 보내서 세상을 배우고 오라고 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레이니옹 섬에 생드니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때 보들레르는 이 열대지방의 강렬한 풍경에 매료된 이 경험을 나중에 시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낭비 버릇인데요. 21살 때 보들레르는 10만 프랑 이상의 재산과 4군데의 땅을 상속받았지만 25개월 만에 그 가운데 절반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보들라르에게 금치산 선고를 내렸는데 금치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다스리는 걸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장애나 치매인자에게 내리는 건데 이걸 보들레르에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돈을 법정 후견인에게 맡겨서 매년 혹은 매달 얼마씩 연금으로 이렇게 받았던 거죠. 보들레르는 매춘부의 딸이자 흑백 혼혈인 잔 디발을 만났는데 이게 보들레르고 잔 디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들레르가 직접 그린 디발의 초상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들레르의 어머니는 디바르라는 여자는 모든 방법으로 그 보들레르를 고문하는 검은 비너스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돈을 뜯어내는 여자로 묘사했습니다마는 이 뒤발은 보들레르의 연시 검은 비너스 창작에 영감을 준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 데뷔와 자살 시도인데요. 1844년 23살 무렵에 이때 발자크라고 하는 이 작가를 만났는데 발자크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는 인간극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의 그 소설을 썼던 그리고 하루에 몇십 잔씩 커피를 마신 인물로 유명하죠. 이 발자크를 만났고 이때부터 악의 꽃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1845년에 살롱이라고 하는 예술 비평도 발표를 했는데 이 비평문은 그의 그 넓은 견문과 열정으로 인해서 예술계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의 여름에 적은 연금과 쌓이는 빚, 외로움, 불투명한 미래에 절망한 보들레르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칼로 상처만 내고 말았는데 회복 기간에 어머니에게 방문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거절하고 맙니다. 26살 때 보들레르는 두 번째 평론이라를 써서 낭만주의 변호사 비평가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소설 라 팡파를로를 출간하죠. 악의 꽃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느리고 게으르고 까탈스러운 보들레르는 감정적인 그 고통 등으로 작업을 계속 미루다가 악의 꽃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도 빚쟁이에 쫓겨 수없이 이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보들레르는 출판사에 철자의 크기, 여백, 책의 모양, 부패 이르까지 시시콜콜 간섭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36살 때 첫 시집이자 가장 유명한 시집 악의 꽃이 출판이 되는데요. 이 악의 꽃의 주제는 섹스와 죽음,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죠. 성스럽고 불경한 사랑, 변형, 우울, 도시의 붕괴, 사라진 순수성, 삶의 억압성 등 보통의 시 주제들과는 한참 동떨어진 아주 기묘하고 이상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소수의 비평가들은 그 열정과 예술 그리고 시의 대작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르콩트 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시인은 참신한 창이다. 그 유명한 빅토르이고 파리의 노틀담,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이 빅토르이고는 새로운 전율을 창조했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바르 부인이 금지된 책이죠. 보바르 나중에 풀렸습니다만 보바르 부인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던 플로베르는 여기입니다. 당신은 낭만주의를 새롭게 할 방법을 찾아냈어. 당신은 대리석만큼 견고하고 영국의 양계처럼 예리하군요.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또 비판이 나오는데 출판 직후에 종교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수록된 시 가운데 6편이 삭제됐고 보들레르와 출판업자는 상당히 많은 300프랑이라고 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을. 이때 보들레르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책은 차갑고 불결한 아름다움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와 인내로 쓰인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빅토르이거나 고티에 프랑스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여기죠.
그리고 심지어 바이런, 영국의 낭만파 시인의 그 명시들과 나란히 기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인데 가난에서 벗어나려 했던 보들레르는 이 책의 실패로 크게 낙담하게 되고 파리를 떠나서 바닷가에 옹플리르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에 잔 디발이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자 동정심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요. 1861년 2년 후에 디발의 다른 애인이 한 집에 들어오자 보들레르는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보들레르는 매독, 성병이 재발하고 자존심은 상처를 받고 좌절된 창작력으로 다시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빚을 갚기 위해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의 저작권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1862년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 좋겠다 해서 되려고 애를 쓰는데 이때 비평가 샤를 오기스탱 생트베브는 이를 맹비난하게 되고 보들레르는 여기에 포기를 하고 됩니다. 보들레르가 그렇게 평생 빚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평소에 낭비벽도 있었지만 사기꾼과 고리 대금업자의 농간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보들레르가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판매 금지가, 출판 금지가 된 4년 후에 40여 편을 추가해서 제2판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유명 인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자 벌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00여 년 후에 드디어 1949년에 이 책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된 6편의 시가 프랑스에서 다시 출판이 되는데요. 이 시집에서 부원의 여성상으로 떠오른 모델은 당시 고급 창부였던 사바티에였는데 이 사바티에는 당시 에로티즘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시집이 출간되자 사바티에가 보들레르에게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자 보들레르는 난 당신을 단지 이용했을 뿐이라고 하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보들레르의 말레르는 이제 시를 발표했지만은 독자들을 권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시 게재가 중단이 됐는데 43살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책을 출판하려 했지만 냉담한 반응만 얻었습니다. 자신을 상징주의 아버지로 추앙하자 이걸 경계하면서 아주 귀찮아했습니다. 보들레르가. 보들레르는 성병과 중풍과 빚으로 고통을 받다가 45살 때부터 우반신 마비가 오게 되고 실어증, 말을 잘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6살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사망을 했는데 그 원인은 매독이라는 설과 고혈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망한 보들레르는 파리의 몽파르나스 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들레르의 묘비입니다. 장례식에서 추모 연설을 부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랜 친구였던 아슬리노와 시인 테오도르 드 방빌 둘뿐이었습니다. 보들레르는 살아생전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죽었고 작품은 대부분 출판이 되지 못했고 출판된 것들도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보들레르는 19세기 프랑스 시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고 시와 예술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보들레르는 상징주의와 유미주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보들레르의 시 한 구절은 이 보이즈호의 골든 레코드에 실려서 이 골든 레코드는 외계인,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인에게 인류 문명을 다 담아서 보낸 건데요. 여기에 편지로 이렇게 낭송이 돼서 지금도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무파탈에 대한 개념, 악의 꽃이 왜 여기에서 다루어지냐면은 판무파탈이 문학적인 캐릭터로 가장 잘 형상화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판무파탈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보들레르로부터 이렇게 쭉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는 이야기, 악의 꽃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이야기, 100여 년 후에 무죄 판결을 받고 정식으로 출판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보들레르가 오늘날 받고 있는 문단에서의 평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장편 소설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와 보들레르의 악의 꽃 문학과 지성서에서 나온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률 철학TV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